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의 윤재용 사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목차로는 먼저 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시사점이 어떤지,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재활용 체계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폐기물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버렸을 때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뭐 사업장 폐기물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뭐 음식물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런 건설 폐기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1억 6천만 톤 정도 폐기물이 연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63빌딩 기준으로 1,400개 정도의 규모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15조 원에서 23조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은 지금까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인데, 경제 성장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집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안 버려도 될 것들 많이 버리게 되면서 폐기물이 많이 늘어왔었고요. 그 중에 생활계 플라스틱도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뭐 택배를 많이 시키고 나가서 이제 배달 같은 것들 많이 시키다 보니까 뭐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섬유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인데요.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얘기고, 앞으로 이제 뭐 2050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바다에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떠다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심각성을 많이 말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 시사점인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보자면, 2017년 이전까지는 사실 중국에 많이 우리나라가 수출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 2016년도에 다큐멘터리를 고발되면서부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큐멘터리에 담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폐기물 이제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게 되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문제를 끼쳤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뭐 가격이 이제 플라스틱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서, 플라스틱 가격이 폭락되면서 수거까지 못하게 되고,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버릴 때 버리지 말라, 이런, 그때 당시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을 겪으셨을 건데 이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좀 늦었다면 늦었겠지만 대책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좀 재활용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더니 코로나 때문에 또 갑자기 폐기물 플라스틱도 많이 나온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유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신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생원료의 가격도 신재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결국 이제 또 수거업체도 수거도 잘 안 되고 선별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런 문제로 연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게 가격 연동제라서,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재활용품은 돈을 안 내고 버리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걸 돈 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처리비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내고 그 폐기물들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에서, 뭐 가격 연동제를 통해서 뭐 연동해 주는 거, 그리고 공공 비축해 주는 거, 그리고 재활용 시장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하는 체계가 다양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이제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이건 뭐 이제 여태까지 우린 선형 경제 체계에서 폐기물을 폐기하는 데 여태까지 좀 주안점을 뒀었다면, 앞으로는 순환 경제, 이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은 아예 못 쓰게 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발표하시니까 넘어갈 건데, 이게 이제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아디다스, 덴마크에서는 건축물 재료까지도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 EU에서 특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로 우리나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란색 일단 폐기물,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고 이 파란색 네모들이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인데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나눠서 얘기하자면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다 재활용이든 종량제봉투는 가져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이 민간 빨간색 네모 민간에서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전부 다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재활용 제도를 좀 크게 설명드리자면 생산자가 재활용이 잘 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뭐 EPR 제도에서 부가금을 부과하고 뭐 재질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소비 배출 단계에서는 분리 배출을 잘하게 하고 있고 재활용하는 것들은 재활용 업체에다가 뭐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소각 매립할 때 돈을 내게 해서 좀 재활용을 많이 가게 하는 것들을 제도를 하고 있고요. 95년부터 종량제 봉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도 같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도 좀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많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재활용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뭐 설명드리자면 배출하면 수거하고 선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트병 가지고 의류로도 좀 장섬유를 만들어서 의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도 투명 페트병 뭐 분리배출 제도라든가 그렇게 이제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재활용은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뭐 페트병 가지고 시트 만든다거나 뭐 PPP로는 파이프를 만든다거나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질 섞어가지고 뭐 경계석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지주들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물질 재활용 사례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전체 폐기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SRF로 만들거나 소성로로 집어넣는 게 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고 열분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이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포장재 이렇게 뭐 유색 페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 섞인 것들 뭐 이게 인쇄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구조 개선들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뭐 중저 품질의 어떤 뭐 이렇게 솜이라든가 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실 같은 것들 아니면 진짜 페트병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색 페트병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뭐 잘 분리 안 되는 것들, 유색 페트병 같은 것들은 무색 페트병이나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 것들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 배출도 잘하고 재활용이 잘 되게 생산을 하게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안 되면 효과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아니면 재질이 분리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재질을 섞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한 800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500만 톤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질 재활용이나 뭐 시멘트 소성로 SRF로 가고 있는데 300만 톤 정도가 지금 현재 소각이나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요.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만들 거고요. 그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분에만 화학적 재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걸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연료유를 만들었었는데 그건 대부분 열분의 연료로만 썼었습니다. 뭐 유지 공장이나 세탁 공장에서 보조 연료를 많이 썼었는데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이것도 활성화된 건 아니긴 하지만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추진 체계를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플라스틱이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공장이나 뭐 상용 시설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열분해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연료로만 쓰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 품질이 낮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열분해유 자체에 좀 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고도화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열분해서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환
순환 경제라든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오타가 있는데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아까 8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면 80만 톤인데요. 뭐 플라스틱 발생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90만 톤의 목표를 잡았고 이건 오타입니다. 이게 2030년 목표고요. 뭐 지자체가 20만 톤, 석유화학 업계에서 60만 톤, 그리고 재활용 업계에서 10만 톤 이상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요 대책의 내용으로는 이제 원료 수급 및 열분해 제품 용도 확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열분해 시설을 이제 공장을 대규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별장에서 보면 선별품이라고 해서 뭐 재질별로 분리한 것들, 그리고 그 뭐 페트나 페트, 뭐 피면 PP 이런 것들이 분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열분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열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 최대한 뭐 선별 시설들 지자체에다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기존의 폐기물 어떤 체계에서 그 지원받기 어려웠던 업계들은 뭐 순환자원 유통센터라든가 지자체를 상대로 좀 안정적으로 원료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폐기물이 이게 되면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체계로 들어갔을 때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서 폐기물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 이렇게 열분해를 하실 때 이게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 공부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현재는 열분해유가 연료로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료로 쓸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계 경계로 넘어갔을 때 사실 석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석유사업법에서는 열분해유를 원료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성가스에 포함된 뭐 이건 열분해뿐만이 아니라 가스와 여러 가지 화학적 재활용 방법에서 이제 합성가스 안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 어떻게 이제 분리하고 정제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R&D를 지금 본부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과 관련된 거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매립시설을 만들도록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분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들어간 열분해 시설이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플라스틱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걸 자꾸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명문화하겠다는 거고요, 법에다가. 그리고 재활용 시설, 열분해 시설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설 내에 뭐 소각 시설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재활용 시설 내에 열분해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운영 관리는 뭐 시설 설치 관리 기준이라든가 검사, 그리고 뭐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뭐 저희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당연히 열분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 정제하고 뭐 특히 불순물 제거하는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많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 국내 재활용 업계들은 좀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R&D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열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실증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순환경제법을 개정을 해서 최대한 열분해와 관련된 신기술들은 신속하게 허가하고 뭐 일괄 인허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인센티브 관련인데 재생원료 사용을 많이 하면 이제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뭐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도 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열분해유가 이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활용이 잘 되려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석으로 이동하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열분해는 마지막 정표에 보니까 탄소 저감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시고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리사이클 페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해중학 기술도 마찬가지로 좀 탄소 저감 효과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확대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제가 저기 뭐지? 열분해를 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제 거래 대상 기업들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있는데 그 할당받고 있는 데에서 사실 지금 현재 체계로는 뭐 열분해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외부 사업 방법론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방법론상의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할당량에 반영을 해서 할당의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는데 뭐 페트 해중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방법론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용재 추출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그걸 인정하는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윤지웅 사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